글로벌 경제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리는 내용으로 2016년 세계 경제를 한번 예상해 보시죠. 그럼 먼저 픽업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 경착륙 때 한국 GDP가 제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만약에 경착륙이 아닐 때는 한국이 그래도 3% 이상의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경착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제로 수준으로 가고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영향이 클 거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난 9월에는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외신에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막 쏟아졌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뉴스는 조금 많이 사그러든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럼 이제 연구원님들은 오늘 기사처럼 중국이 경착륙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연착륙할 것으로 보시나요? 이 기사에서 보면은 성장률이 5%까지 떨어진 경착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경착륙과 연착륙을 잘 구별을 못하겠다는 건데요. 착륙은 착륙이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착륙이다라는 거죠. 지금 네. 착륙하고 있는 건데 다시 좋아진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질적 성장을 꾀하던 성장 동력이 해소되었던 간에 어쨌든 중국의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기울기를 얼마나 완만하게 제어해 줄 거냐의 문제이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연착륙, 경착륙의 경계에 못 짓겠지만 착륙하고 있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 경제가 만약에 정말로 중국 경제가 7% 성장을 했다 그러면 네. 저는 만약에 4%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3%가 한꺼번에 떨어진다고 보면 경착륙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GDP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야지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높은 상황에서 이제 이게 한꺼번에 7%에서 4%로 떨어질 때 거기서 우리가 그 어저스먼트가 다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유틸리제이션도 떨어져야 되고 인벤토리 어저스먼트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느끼는 그런 체감적인 그 부분들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처럼 중국의 이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그 체감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로 수준 성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감사한 거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 진짜 경착륙을 간다. 라고 보면은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승재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표상으로는 사실은 6%대 성장을 당분간은 계속 하지 않을까. 중국이 어떻게 만지더라도 일단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지표가 주는 충격은 덜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흘러내리는 중이니까 특히 지금 3차 산업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2차 산업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좀 계속 받을 것 같아요. 네, 잠시 짚어주셨듯이요. 여기 기사에서는 2016년, 17년 이 중국이 경착륙을 계속할 경우에 우리나라 GDP 0%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0%가 좀 자극적이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실험 결과처럼 될 것으로 보시나요, 연구원님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0%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성장의 모든 축이 다 중국에 올인되어 있다는 건데요. 되게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0%대 성장이다. 이건 너무 좀 과하다. 성장률 우리도 같이 밀려내려는 건 맞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다른 얘기에 보면은 중국 경제가 1% 정도 성장이 주저앉으면 우리나라도 그 상하는 정도보다 조금 덜하다고 보는 거니까 0%까지다.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경착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코노미에 주는 영향이 그렇죠.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코스피 1.0 이 산업들 우리가 생각하는 인더스트리얼 이런 모든 것들이 글로벌 디맨드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0% 가능할 것 같거든요. 0%대로 떨어지면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전승재 연구원님. 또 SDR 얘기입니다. SDR 중국이 SDR 편입했다 이제 그
위안화가 편입했다는 얘기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에서 또 특이했던 거는 다음 1순위, 그러니까 그 바스켓 통화로 1순위 통화가 원화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블룸버그의 뉴스였는데요. 일단은 그 이유는 그렇게 분석한 이유는 수출 그 규모 랭킹으로 보면은 한국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그다음에 캐나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DR 바스켓 통화를 결정하는 그런 그 요인들에는요, 일단은 수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비중. 그다음에 외환 거래량 비중, 그다음에 뭐 그 채권 시장에서 그 원화가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그 통화가 얼마나 쓰이느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MF 중국이 이 모든 것에서 뭐 좋은 순위를 차지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네. 이제 편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블룸버그는 수출 랭킹만 보고 한국이 편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한국 원화가 SDR 편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번에 위안화가 된 거는 중국의 의도가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각고의 노력을 의지가. 정말 이렇게 공을 들여서 편입이 됐고 사실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은 원화가 국제화되는 걸 그닥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네. 대만 같은 사례를 보면 우리랑 여러 가지 구조가 비슷한데 그 외환 시장을 굉장히 관리를 해요. 그 위아래 개입을 해서 거의 원화로 치면 뭐 지난 10년, 15년간 100원 이상의 변동폭을 보인 해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그러니까 원화를 국제화하기를 원한다기보다는 그냥 외환 시장을 관리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굳이 뭐 SDR 바스켓 통화에 편입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고 공을 안 들이면 굳이 뭐 편입이 될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또 없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서 우리의 경제에 주는 영향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글로벌 이코노미에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네. 되게 좋은 게 우리나라 환율은 디프리시에이트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기축통화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 헤지거든요. 우리나라 커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항상 그런 상황에서 되게 잘 되죠. 근데 그거를 기법하면 안 되는 거죠. 자유적으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그럴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들어가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DR 편입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SDR 꼭 편입하려고 막 노력했던 중국을 보면서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뭐 실제 뭐 거래 통화도 아니잖아요. SDR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냥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편입을 원했던 거는 표가 나는 위안화 국제화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것을 통해서 다른 뭐 어떤 걸 얻는 건 아니고 중국이 2020년까지 이제 위안화의 완전 국제화를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정말 표시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위상을 좀 높이는데 예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뭐 물론 이제 미국을 좀 더 이제 좀 따라잡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 어쨌든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축통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길게 보는 거 아닐까요? 진짜 자기네들이 이제 글로벌 그 경제의 중심점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네, 이어서 집중 토크 시간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을 보이면서 이 글로벌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CB와 또 다른 유럽 은행들은 이런 마이너스 금리에 우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통해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되면 이 유럽은 실제로 예금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냥 현금을 침대 밑에 두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도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CB의 추가 금리 인하가 실제로 양적 완화, 이 자산을 매입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느 게 더 이렇게 효과적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솔직히 이게 중앙은행과 은행들 사이의 이제 그 예금 금리인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우리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그냥 쟁겨놨었죠. 그러니까 쟁겨놓지 말라는 얘긴데 그 쟁겨놓는 거에 대한 그런 우리가 고통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빌려주겠죠. 근데 다행히도 보면은 유로존의 크레딧 그로스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도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는 건 사실 이거는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주거나 돈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가 은행들이 이거를 잘 써서 세상을 널리 유롭게 해라 이런 차원에서 돈을 풀어주는 건데요. 그러려면 대출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받은 돈을 갖다 다시 중앙에 넣어놓은 거죠.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bp, 0.2%, 뭐 0.25% 정도 돈을 줬기 때문에 은행들은 그냥 그 자체로만도 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돈을 대출하지 않았는데 그 꼴을 못 보겠다. 이제 너희들이 돈을 맡기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겠다. 그럼 어떻게 할래? 하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돈이 풀면서 대출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적용을 해서 돈을 밖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한 정책. 이것이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대출이 기업과 민간 대출 다 증가율이 플러스 돌아서고 있으니까 네. 금리를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간의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은 거는 효과가 나고 있다. 조금 더 빼주면 효과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저는 긍정적인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네. 그럼 뭐 요즘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아무래도 더 푸시를 해서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랑 효과적이다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폭은 뭐 지금 논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정책을 지금 상황에서 쓰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에서는요, 이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된다면 이 생활 경제의 모습에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뭐 소매 계좌에는 이렇게 찰지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지 않고 돈을 쓰는 방법으로 뭐 프리페이드 서비스를 많이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금융 결제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마이너스 금리 폭이 더욱 확대되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 유로존 내 경제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만약에 소매 쪽에서도 이게 은행에 돈 넣는 게 나한테 돈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소비 진작 측면에서 또 좋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은행에 넣어놨던 1년 뒤에 저한테 10,000원을 뺏어가는 거죠. 네. 근데 어차피 쓸 거라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교통카드 티머니에다 100만 원 넣어놓고 편의점 가서 쓰고 교통카드로 쓰면 어쨌든 1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거니까 네. 소비를 앞으로 땡겨오겠다라는 것에 대한 소비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근데 만약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은행이라는 데가 예금을 받고 예금을 받아 대출해 주는 걸로 영위해 가는데 예금이 안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은행업이 어떻게 영위되어 갈 것인가. 이제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냥 저희가 이야기하는 시기에서는 소비를 미루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미리 앞으로 땡겨오는 그게 이제 프리페이드라는 건데 그런 형태의 소비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이랑 같은 거잖아요. 네,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돈의 가치가 앞으로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빨리 써버리는 게 낫지 써야죠. 않는가. 예. 네. 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선결제 시스템이 좀 발달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Great Divergence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죠. 이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행보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인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Great Divergence 뭐 계속해서 뭔가의 괴리가 점점 커진다 이런 건데 네. 점점 커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20인 돈을 푼다는 거고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니까 정책에 서로 반대 방향 가고 있다고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의 현상이 다시 금리 차를 붙여놓게 되는 현상으로 벌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든지 이 다이버전스, 이 괴리차가 끝까지 확대될 수는 없다. 네. 언젠가 좁혀질 텐데 지금쯤 언제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내년 중하반기 정도에 미국은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20년 돈을 푼 효과로 인해서 성장률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통화나 금리 정책은 다시 이렇게 붙어가는 궤적을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끝도 없이 갈 수는 없다. 네.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알아서. 그게 시작인 거죠. 네. 예, 그게 시작인 거죠. 예, 끝까지 갈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미국이랑 유럽이랑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great 뭐 divergence가 있다면 mean reversion도 있다. 그래서 네. 언젠가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다른 영어 버전을 하나 더 배우게 됐네요. 네. 네, 연준의 행보가 12월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2016년을 저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전망대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